아버님, 제발요. 너무 추워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시아버지는 오늘도 여전히 저를 냉동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순간 영하 20도의 차가운 공기가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얀 입김이 공기 중에 떠올랐고 제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간힘을 다해 탈출하려 했지만 힘 좋은 아버님에게는 이겨낼 수 없었죠. 이것은 15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의 제주도로 시집온 한 태국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자상했던 남편과 인자했던 시아버지의 두 얼굴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장밋빛 꿈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밤 냉동 창고에서 벌어지는 지옥 같은 비밀과 남편의 충격적인 배신.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약한 자신을 버리고 가장 강한 무기를 손에 쥐기로 결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나리사. 올해로 28살이 된 태국 여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제주지방법원 법정에 서 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시아버지 현동철은 저를 향해 경멸에 가득 찬 눈빛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당당하게 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제 몸도 마음도 그리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품었던 모든 희망까지. 하지만 동시에 저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제 존엄성을,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날로 돌아가 보면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나리사, 창고 좀 정리하자. 따라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따라 3층 냉동 창고로 올라갔습니다. 두꺼운 철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창고 안은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와 차갑고 눅눅한 냉기가 뒤섞여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아버님, 왜 문을 잠그세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짐승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그 인자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욕망에 번들거리는 낯선 남자의 얼굴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의 팔을 물어뜯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완력 앞에 26살 여자의 저항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제 울음은 수북이 쌓인 냉동 해산물 상자 더미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제 몸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그날 그 차갑고 어두운 창고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품었던 한 가닥 희망까지.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냉동 창고는 제게 지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저를 그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역만리 낯선 섬에서 제가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 여권과 통장, 외국인 등록증까지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거야라는 말과 함께 저는 말 그대로 갇힌 새나 다름없는 신세였습니다. 더군다나 제주도는 섬이었습니다. 육지로 나가려면 배나 비행기를 타야 했고, 그러려면 신분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어야 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그와 그의 아버지를 위해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한 식탁에 마주 앉아 태연하게 회를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다의 비린내는 이제 제게 역겨운 악취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현 회장님네 며느리는 참 복도 많지. 저렇게 좋은 시아버지하고 남편까지 만났으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저의 썩어 문드러져가는 속을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악몽이 시작되기 전 저에게도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요. 며칠 뒤 마침내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시아버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긴 여정을 떠올리며 저는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콕의 작은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제 고향은 방콕 외곽의 작은 시장 골목입니다. 형형색색의 과일이 넘쳐나고 툭툭이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곳에서 저는 가난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우시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시장 식당을 운영하며 저희 네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시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시던 어머니.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저희 앞에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를. 저는 맏딸로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깨끗한 거리와 멋진 건물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코리안 드림은 그런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친구 솜차이가 말했습니다. 나리사,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부자 될 수 있대. 우리 이모 친구 딸이 그렇게 갔는데 이제 큰 집에서 잘 산대.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콕의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저보다 15살은 많아 보였지만 온화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이 남자 제주도에서 아주 큰 해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해요. 돈 많아요. 당신 운 좋아요. 제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며칠 뒤 그가 직접 방콕으로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현우진. 사진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어설픈 영어로 제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순박해 보였습니다. 나리사, 나는 제주도 바다 아름다워요. 그는 서툰 영어로 말하며 자신의 공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세워진 하얀 3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현관의 수산이라고 쓰인 커다란 간판이 보였습니다. 제주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공기가 맑은 곳이에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일찍 여인 어머니 대신 홀로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며 아버님 또한 성품이 온화하고 자상한 분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아버님 착해요. 당신 잘 돌봐줄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저는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나리사, 엄마는 너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엄마는 여기 있을게. 어린 동생들은 제 주변을 빙빙 돌며 말했습니다. 누나, 코끼리 인형 보내줘. 누나, 한국 과자 맛있대. 나도 보내줘. 천진한 동생들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이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저는 낯선 땅,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거센 바람에 놀랐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주는 바람의 섬이에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는 동안 제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검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그 바다는 제게 묘하게 차갑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마치 저를 삼킬 것처럼. 남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해안가 언덕에 자리 잡은 3층짜리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1층은 넓은 가공장, 2층은 사무실, 3층은 대형 냉동 창고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3층이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 시아버님 되실 현동철 회장님은 처음 만난 저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 아가.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다. 굵고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온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결혼 후 첫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 우진 씨는 서툰 한국말을 쓰는 저를 위해 밤마다 한국어 교재를 함께 읽어주었고 주말이면 차를 몰아 성산 일출봉이며 천지연 폭포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밭일 한 번 시키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음식을 해먹이며 제 건강을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했던 방콕에서의 삶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씨앗은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가장 따뜻해 보였던 땅에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그의 여름, 성게 수확이 한창일 무렵이었습니다. 남편 우진 씨는 서울과 일본의 바이어들을 만나러 며칠씩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집에는 저와 시아버님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여전히 인자했고 저는 그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아버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홀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조용히 제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이 참 곱네. 태국 여자들은 피부가 하얘. 그러면서 그는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길이 이상했습니다. 격려하듯 툭툭 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 팔과 손을 지그시 감싸며 한참이나 머물렀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한국의 문화는 원래 이런 걸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불쾌한 감정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이 없는 날이면 그는 2층 사무실과 제 방 사이를 서성거리거나 제 방문 앞을 일부러 몇 번씩 지나다녔습니다. 제가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헛기침을 하거나 문고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이라는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 숨막히는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 문이 열리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남편의 옆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제 목소리는 수치심과 공포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창고에서 있었던 일을, 그리고 그 후로 계속된 일들을 눈물을 쏟으며 겨우겨우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위로해주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거야. 당신이 며느리로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드려.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저지른 끔찍한 짓을 그저 외로움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사과하거나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묵의 공범자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애써 모른 척해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제 이 지옥에서 저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시아버지의 폭력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서 저를 이 집에 묶어두는 또 다른 가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되찾기 위해 시아버지의 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1층 가공장에 나간 틈을 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방 장롱과 서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마침내 책상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서류 봉투 안에서 제 여권과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품에 숨기고 무작정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집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해안도로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거센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발바닥이 아스팔트에 쓸려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을 어귀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헐떡이며 제주 시내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더니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정신이야? 그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절규했습니다. 놓아요. 난 이제 당신 아내 아니야.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더는 못 살아.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집안 망신시킬 작정이야? 조용히 해, 사람들이 보잖아.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저를 억지로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결국 그의 힘에 눌려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감시와 폭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밤 냉동 창고의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죽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은 때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저는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아무런 죗값도 치르게 하지 않고 이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은 진정한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태국의 어머니와 저의 행복을 빌어주던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는 강한 생존자가 되기로. 저는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반드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에게는 돈도 힘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억울함과 분노뿐이었습니다. 저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녹음.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이 저에게 내뱉는 폭언과 협박을, 그 음흉한 웃음소리를 모두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낡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싸구려 스마트폰 한 대를 사주었습니다. 물론 통화는 집 전화로만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녹음 기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녹음 앱을 찾아냈고 몰래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작동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또다시 저를 냉동 창고로 불렀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창고로 끌려 들어가기 직전 옷 속에 숨겨두었던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그날 창고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그가 내뱉은 모든 더러운 말들이 저의 신음소리와 함께 작은 기계 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가, 이리 와봐. 아비가 외로워서 그런다. 소리 지르지 마. 내년이 소리쳐봤자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아.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숨죽여 그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제 귀로 다시 듣는 그 순간은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상처의 기록이자 그의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주 작은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다른 희망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마을의 양해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70대의 나이에도 매일 바다에 나가 물질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가끔 저희 집 앞 골목을 지나가시다가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 앞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양할머니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이거 좀 먹어봐. 내가 미역국을 좀 끓였어.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내민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미역국이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가 제 팔에 있는 시퍼런 멍 자국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지? 다. 그래도 절대 죽을 생각은 말아라. 사람만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양 할머니는 저를 도와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며칠을 고민하시더니 좋은 방법이 있다며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주 시내에 사는 조카 집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자신의 오랜 지인이라는 박선영 변호사님에게 제 사연을 전하고 그 변호사가 직접 이곳 마을로 오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와 남편에게는 할머니의 조카가 해산물 납품건으로 잠시 방문하는 것처럼 꾸며야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대담한 계획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아침부터 진정되지 않고 세차게 뛰어댔습니다. 오늘 저는 제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후 2시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저희 집 앞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양 할머니와 세련된 정장 차림의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박선영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에 인자한 주인 행세를 하며 변호사님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귀한 분이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네요. 박 변호사님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화사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양 할머니가 재치 있게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현 회장, 우리 조카가 말이야.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애한테 공장 구경이라도 좀 시켜달라네. 마침내 저는 변호사님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둘러보는 척하며 건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해안가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변호사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리사 씨. 양할머니께 모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주위를 살핀 뒤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USB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녹음 파일과 일기를 찍은 사진 파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작은 휴대용 기기로 그 안의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그녀의 미간은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파일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분노와 연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나리사 씨, 정말 힘드셨겠군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고통을 믿어주고 제 편에 서서 싸워주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저를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안전하게 빼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녀는 제주의 여성보호쉼터와 연계하여 제가 머물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곧바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탈출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새벽 3시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 약속한 날 밤이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조용히 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맨발로 살금살금 걸어 소리나지 않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기운이 제 얼굴을 스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떼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마을 입구 느티나무까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마침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 숨겨진 승용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짧게 깜빡였습니다. 박선영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저는 흐느껴 울며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리사 씨. 이제 다 괜찮아요. 변호사님은 저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어둠 속을 뚫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그 지옥 같은 집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제가 머물게 된 곳은 제주 시내에 있는 여성보호쉼터였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많은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 변호사님을 통해 시아버지를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드디어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박선영 변호사님과 함께 제주지방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시아버지와 방청석에 앉아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당당하게 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측 변호사는 저를 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시아버지를 유혹한 부도덕한 외국인 며느리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꾸며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교묘한 말솜씨에 몇몇 방청객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가슴은 분노로 끓어올랐지만 박 변호사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침착하라고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증인석에 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증인을 성폭행한 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제 인생을 바꾼 그날의 기억을 그리고 그 후로 반복된 지옥 같은 시간들을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이야기를 할수록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에게 그 창고는 지옥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저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성을 짓밟혔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선영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판사님에게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는 제가 목숨을 걸고 모았던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이리 와봐. 아비가 외로워서 그런다.
소리 지르지 마. 내년이 소리쳐봤자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아. 시아버지의 음흉한 목소리와 저의 겁에 질린 신음소리, 그리고 필사적인 저항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시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주 뒤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제 사건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한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길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현동철.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보다 어린 며느리를 상대로 자신의 보호와 감독, 아래에 있는 가족에게 인간으로서는 참아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2번 상처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로부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판사님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주문. 피고인 현동철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건 음모야. 라고 악을 쓰며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남편은 잿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많은 기자들과 저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화사하게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는 양할머니와 박선영 변호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2분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울음 섞인 감사 인사에 2분은 그저 말없이 제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후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위자료로 회사 부지의 일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제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태국에 계신 어머니와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공항에서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들을 부둥켜 안고 저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겪었을 끔찍한 시간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면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일어선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모두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주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제가 위자료로 받은 부지에 작은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간판 하나를 걸었습니다. 거기에는 서툰 한국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이주 여성 지원센터 나리사의 집.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눈물 흘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리사의 집을 당당하게 운영하는 센터장이자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제 센터에는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여성들이 하나 둘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말을 공부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타향살이의 서러움을 함께 달래주는 또 다른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센터 마당에서는 태국 쌀국수와 한국의 김치찌개가 함께 끓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끔 저는 바다를 바라보곤 합니다. 한때 저에게 공포와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바다. 그 바다는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파도 소리는 제게 위로가 되고 수평선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양할머니와 함께 해녀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물속으로 잠수하는 법을 배우며 저는 제 안의 두려움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뭔지 아나? 숨 참고 깊은 데 들어갔다가 살아서 올라오는 거요. 내도 할 수 있어. 저는 아직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선한 마음은 믿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 주셨던 양할머니와 박선영 변호사님,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받아준 많은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맑은 봄날, 저는 센터 옥상에서 제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르게 빛나는 바다, 그 위를 날아가는 갈매기들, 그리고 센터 마당에서 웃고 떠드는 여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공간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그 희망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 이름 나리사로 이곳 제주에서 저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나리사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낸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처럼요.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일에도 분명 따뜻한 빛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마음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나리사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메시지들이 모여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나리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의미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